망하지 않는 법이란 강의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더피트 팀장 손명훈이라고 합니다. 정부 창업지원금이 정말 많은데 이게 제대로 로드맵을 잡고 가지 않으면 정말 많이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금의 출처를 알고 이 자금을 사용할 타이밍에 사용을 해야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일단 제 소개를 짧게 드리면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방황을 하고 항공공학대학교랑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제 주간기간 매니저로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은 컨설팅 회사에서 자금 지원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사업 단계별 자금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짤막하게 로드맵을 제시해드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프리패스할 수 있는 법인을 세팅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금, 사업 단계별 자금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성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 이제 일반적인 이제 망하는 태클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꼭 이렇게 해서 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약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망태클하고 명명을 했고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당연히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MVP, 그 다음에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테스트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시제품을 만들게 되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리즈너블 하다라고 하면 이제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구하냐? 망테크 타시는 분들 자금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본을 조금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인과 가족 자본을 끌여서 이제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에 MVP를 만들어 보고 시장성 테스트 안 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면은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시제품을 보고 이 정도면 기능 잘 작동하는데 하고 바로 양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제품을 만들 때부터 이미 융자 대출을 받는다. 그 다음에 양산을 할 때 또 대출을 받아서 양산을 한다. 그런데 양산을 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이제 매출이 나지 않고 고정비가 증가하는 데스밸리 구간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이제 이때부터 창업자들이 자금을 구하게 되는데 이제 정부 지원금을 그때서야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2단계에서 찾으시면 약간 늦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인 정부 지원이 좋아하는 법인 스펙도 갖추지 못하셨고 이제 정보도 부족하고 받아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자금 확보에 실패하고 결국 폐업한다. 폐업해서 빚을 지게 되고 다시 그걸 갚으려면 또 아이디어 내서 또 사업한다. 그 다음에 배드 사이클 계속 돌리신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받을 수 있는 자금을 그냥 바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금에는 두 개의 자금들이 있습니다. 좋은 자금과 나쁜 자금. 좋은 자금은 뭐냐면 투자를 하면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자금을 말하고요. 이제 나쁜 자금은 쓰고 나면 사장되는 자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빚이 돼서 다른 자금도 앗아간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품 제작 자금은 좋은 자금일까요? 용기 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좋은 자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테스트를 해보시는 네. 어쨌든 자금이니까 네.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지원 자금으로 받는 시제품 제작 말씀이신가요? 그냥 일반적인 시제품 제작에 쓰이는 자금이 좋은 자금일까 나쁜 자금일까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답을 드리자면 아무도 모릅니다. 정답은.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나쁜 자금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 자금은 본인 자금으로 하시면 안 된다. 최대한. 그러면 똑똑한 정부 지원 테크트리는 무엇이냐? 아이디어부터 양산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자금을 어떻게 받냐면 처음에 자기 자본을 조금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지자체 레벨로 가시면 메이커스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목업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일단 자기 자본을 쓴다.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시장성 테스트를 할 때부터 이미 사업화 지원금이라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두시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시제품을 완성하실 때도 당연히 사업화 지원금 받는 거다. 근데 여기서 시장성 테스트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제품 단계에 가시면 이미 어느 정도 확신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한 후에 시제품 레벨로 가셔야 되고 이때 이제 융자를 받아서 자기 자본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거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당연히 무조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당연히 매출은 증가하지 않는데 고정비가 증가하는 데스밸리 구간을 지나시게 된다. 근데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은 바우처도 있고요, 고용지원금도 있고요, R&D 자금도 있어서 데스밸리를 극복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후속 투자를 받아서 스케일업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 지원금 로드맵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이 전체 종류 로드맵이고요. 이제 사업을 하면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자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자금과 유상자금인데 무상자금 같은 경우는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을 얘기하고요. 유상자금 같은 경우는 갚아야 되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상자금엔 무엇이 있냐? 이제 사업화 파트가 제일 처음에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업화 자금, 바우처 자금, 이제 R&D 자금 이렇게 세 개로 나뉘고요. 유상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자가 있다. 근데 융자가 그냥 일반 대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이제 정부기관에 관련된 기금에서 이제 융자를 받는 것. 이것을 그래서 정책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부 돈, 즉 혈세가 쓰이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책자금이 아닌 부분을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투자는 이제 지분 투자를 받고 지분을 줘가지고 이제 이걸 갚아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사실 그 돈을 갚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무상자금 파트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화 자금인데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지원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양산으로 활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양산용 금형을 이 돈으로 찍어낸다? 그럼 당연히 주관기관에서 반려를 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목적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왜 비목적 자금이라고 부르냐면 자금에 꼬리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제품 제작이라는 큰 대주제 안에 뭐 인건비로 쓸 수도 있고요. 외주 용역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인증 사업비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서 비목적 자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영년차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올해 처음 나온 창업중심대학 해서 1억씩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차가 되면 이제 통계적으로 50% 정도가 망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정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7년차가 되면 77%가 망해요. 통계적으로. 이때도 위험하죠. 그래서 창업도약 패키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년이 지나면 정부는 창업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아직도 자생을 못한다? 그럼 사실 시장에서 퇴출돼야겠죠. 그래서 0년차부터 만약에 꾸준히 이 로드맵을 따신다면 최대 5억 원까지 시제품 제작비가 파악이 가능하다,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아시는 이제 예창, 초창, 창도 말고도 많은 패키지가 있는데 이제 재도전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해보신 분이 이제 다시 재도전할 때 받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요.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청창사라고 불리는데 이제 만 39세 이하 청년분들이 대표라면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토스나 직방이나 뭐 뱅크샐러드나 다 청창사 출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아이템이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하겠다. 이런 부분이면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강화된 부분인데 비대면 분야라던가 내가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한 패키지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창업 중심 대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 권역별로 6개의 창업 중심 대학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예창, 초창, 창도와 모집 대상이라던가 최대 금액이라던가 이것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을 한 번에 보여드리면 보통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모두 다 뜨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월 달에 패키지를 도전을 했는데 안타깝게 낙방을 했다. 그러면 주관기관에게 내가 왜 떨어졌는지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설명서를 좀 읽어보시고 다시 사업계획서를 고도화해서 4월 달에 유사한 지원 사업인 창업중심대학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경 산업이 있으면은 이제 하반기에도 이게 뜨게 되는데 사실 19년, 20년 말고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은 아니나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 또 이쪽 창업 자금에 좀 더 돈을 쓰면 추경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바우처 자금입니다.
바우처 자금은 이제 목적 자금이라고 부르는데 바우처 자금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바우처는 서비스 구매 티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바우처 지원 사업을 만들 때 수혜 기업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공급 기업도 같이 모집을 합니다. 이 서비스 만들어 볼 사람 하면서 서비스 메뉴판을 그 기업들한테 구성을 해놓고 하고요. 이제 수혜 기업한테는 서비스 구매 티켓을 주면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바우처 자금이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자금이라고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이제 세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자한테 주는 건데 이것은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세무기장료 그 10만 원씩 매년 발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매월. 그것에만 쓸 수 있는 이제 바우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대면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자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식재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출원을 해야 된다. 뭐 해외 출원, PCT, 뭐 등록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제조기업만 지원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고정비를 좀 낮춰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바우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각 테마에 맞게만 쓸 수 있어서 목적 자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이제 로드맵을 보여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 골고루 뜨긴 하는데 이것이 처음 모집해서 만약에 다 모집이 안 됐다. 그러면은 1년에도 2번, 3번씩 모집할 수 있어서 이것은 정형화된 틀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월에 뜨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중에 마지막이 이제 R&D 자금인데요. 본인 아이템이 중장기적으로 꼭 R&D가 필요한 자금이다. 그러면 이 자금도 놓치시면 안 되는데 주로 연구원 인건비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R&D 자금이 이제 투 트랙으로 나누는데 이제 업력과 매출액을 기반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업력 7년 이내고 매출액이 20억 미만이다. 그러면 가장 처음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디딤돌 자금이고요. 최대 1.2억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략형, 그 다음에 팁스입니다. 팁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AC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엑셀러레이터들이죠. 얘네는 초기 창업 기업들을 빨리 발굴하고 시드머니 투자를 빨리 하는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창업 투자 회사들이죠. 그래서 얘네가 정부에서 인증받은 몇몇 AC들은 이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추천 매칭 펀드라고 하는데 본인 이력을 투자를 하면은 이제 팁스에 추천을 하는 거죠. 본인 기업을. 그럼 정부가 4억을 추가로 투자해서 5억을 만들어주고요. 이제 후속 투자로 수출 지향형까지 해서 총 10억을 채워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다 보니 만약에 본인이 매출액이 20억이 훌쩍 넘었다. 근데 아직은 700억 미만이다 라고 하시면 이제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 테크트를 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받는 게 시장 대응형이고요. 이제 확대형, 수출 지향형 이렇게 쭉쭉쭉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테크트를 만약에 그대로 모두 탄다면 최소 40억 원의 R&D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순서대로 받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역순으로 받는 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팁스를 가장 먼저 추천받았다면 디딤돌 전략형은 그 법인으로는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주로 인건비로 제가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금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10억이나 너가 받았는데 너 어디에 쓸 거야? R&D 자금에?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로 써야 되는데 연구소도 없고 연구 인력도 없다? 지원은 가능하나 선전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화, 바우처, R&D를 모두 합친 게 바로 이 로드맵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9월과 10월에 와 있죠? 그래서 이 9월, 10월은 무슨 기간이냐면 차년도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8월 달이 되면은 그 해의 모든 자금 집행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11월 달에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을 할 때까지 지원 사업은 뜨지 않는다. 그럼 이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 고도화 시작하셔야 되고요. 발표 자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12월, 1월에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사업계획서랑 그런 걸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 고도화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스펙들도 너무 정보 지원 사업에 최적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그 스펙 준비 기간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잘 오셨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많은 지원 사업 어디서 찾아야 되냐? 아마 직접 서칭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많이 아시다시피 K-스타트업이랑 기업마당 디폴트 값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창조혁신센터라든지 TP라든지 뭐 공단이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대기업에서 만든 협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 수백 가지의 지원 사업이 계속 뜨고 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찾냐? 그래서 저희 더피트 팀도 이것이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뉴스레터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래서 저희 인력들이 7시부터 9시까지 모든 지원 사업을 다 서칭한 다음에 제일 좋은 상위 탑티어 3개를 추천을 해드린다. 그 다음에 복잡한 지원 내용이 굉장히 쉬운데 공고문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좀 친근한 단어로 좀 풀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초 인사이트랑 이제 공고 단어집으로 나뉘는데 이 지원 사업을 보고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팁은 무엇이 있을까를 정리해 놓은 거고, 이제 인사이트 공고 단어 해석 같은 경우에는 공고문에 쓰이는 단어와 평상시에 쓰이는 단어의 의미가 약간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따로 해석까지 해드린다. 그리고 하루에 3개만 뽑아주는 거에 대해서 좀 불평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보에 올렸던 거를 다시 정리해서 위클리 뉴스레터도 보내드린다. 이거 무료 서비스니까 지금 당장 네이버에 피트레터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가 샜는데, 두 번째로 이제 유상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자금은 돈을 쓰고 갚아야 되는 자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융자는 언제 받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장성 테스트가 끝나고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제거된 후에 이제 본인 자금을 갚아야 되는 자금인 융자를 처음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들이 IT 서비스다라고 한다면 이제 외주 용역으로 맡겼던 그 서비스들을 인하우스 인력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써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제품을 론칭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많이 필요할 때 그때 받는 게 융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이제 기금이 이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입니다. 그래서 보증 절차를 보시면 이들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처음 보증 신청을 하러 각 권역 지점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 및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사업계획서나 회사 소개서를 제시를 하고 현장 평가까지 받으면 이제 그때 심사와 승인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서를 준다. 우리가 너에게 2억을 보증해 줄게. 그럼 보증료를 내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일반 시중 대중은행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큰 차이가 있다면, 일단 기보와 신보는 가장 큰 차이가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많이 본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만약에 매출은 조금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IP가 조금 가치 있는 것 같다, 혹은 특허가 있다 라고 하시면 기보 쪽에 가시는 게 맞고요. 내가 만약에 그냥 일반 도소매다, 기술력은 좀 우리랑 동떨어진 것 같다, 그럼 매출로 밀어붙인다, 그럴 때는 신용보증기금으로 가는 게 좋다. 이자율은 3-4% 정도 되는데 이제 시중은행에 비해서 2-3% 정도 평균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신용보증재단인데요. 여기는 신용 상태를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이제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얘기하고요.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직전 상개년 평균 매출이 50억 이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20억 이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은 이 보증 한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금으로는 그렇게 크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 2-3천이고 8천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설 자금일 경우에는 8억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른바 중진공이라 불리는 기관인데, 이곳은 정부가 직접 대출을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생기는데 금리가 제일 낮아요. 왜냐하면 시중은행을 끼지 않기 때문에 은행 마진을 붙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이란 타이틀도 있기 때문에 비싸게 돈도 못 받아요. 그리고 보증이 확정이 되면은 한 번에 보증료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트랙이 있는데 그것도 면제가 된다. 근데 선호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청년들 너무 좋아하고요. 여기서 청년이란 만 39세 이하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인력 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인데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리러 왔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대한민국이니까 수출 기업까지 너네가 간다면 훨씬 더 보증을 우대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대출 상환 연장이 안 됩니다. 다시 빌리고 싶으시다면 기존 걸 다 갚고 빌리셔야 된다.
그래서 한 번에 받으실 때 크게 받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도는 약 60억 정도 나오는데 이제 지방 소재라던가 정부가 좋아하는 인증을 받았다면 100억 원까지 가능하다. 근데 이것은 시설 투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내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융자는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되냐 이런 기관들이 많은데 사실 일반 컨설팅 업체에서 로드맵을 제시해 주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추천을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테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연달아 받을 수 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복수혜라는 그거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받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본인이 청년이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매출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진공에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서랑 회사 소개서를 잘 어필을 하면 최대 1억까지는 일단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매출보다는 기술력에 조금 더 초점이 갖춰져 있다. 이제 특허가 있는데 그냥 특허가 아니라 조금 기술 레벨이 높은 특허다라고 하면 기보로 가고 매출 중심이면 신보로 간다.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스펙이 너무 뛰어나다. 그러면 신용보증기금 가셨다가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가셔도 돼요. 이 정도 중복수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정부지원금에서 이제 프리패스 법인을 세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혹시 사진 찍으신대요? 네. 네. 정부지원금에서 무조건 이렇게 프리패스 할 수 있는 법인을 어떻게 세팅하냐? 저희는 이제 법인 최적화라고 부르는데 이 개념을 이 네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정부 지원 자금을 사용하실 거면 첫 번째로 이제 기본 스펙이 있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매출, 고용, 투자, 수출은 높으면 좋다. 그 다음에 기술력이고 인력 구성이고 국가 인증인데 사실 이게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기본 스펙의 경우 제가 예제를 들어드릴게요. 자,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이 2022년에 매출이 4.5억 원이고요. 고용이 6명입니다. 근데 누가 더 정부 지원 사업에서 유리할까요? 맞아요. 정부 지원 사업은 이제 히스토리를 보고 얘가 성장 곡선을 그리고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얘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B 기업처럼 지속적으로 매출과 고용, 수출, 투자는 우상향으로 관리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기술력인데 기술력의 가장 첫 번째가 특허입니다. 제3자가 어떤 기업한테 너네 어떤 기술력이 있어? 라고 물을 때 제일 쉽게 증빙할 수 있는 게 특허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허를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특허는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 정부 지원 서류 평가를 하실 때 무조건 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 사업은 기술 창업가를 육성하는 것이 큰 목표이기 때문에 기술이 있다는 증거로 특허를 제시한다면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서 정량적, 정성적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연구소 설립 시 근거가 됩니다. 연구소를 뒤에 이제 설립하는 거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연구소를 그냥 설립한다고 하면 안 되고 무엇을 연구할 건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할 때 바로 특허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R&D 지원 사업 시에도 당연히 무엇을 R&D 할 건데 우리 이 특허 기반으로 이 내용으로 할 거예요 라고 기술 창업 계획서를 쓸 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말씀드릴 각종 인증 시에도 가점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3년차 이상이 되셨다면 특허가 없다? 그러면은 좀 힘듭니다. 정부 지원 사업 내에서는. 그래서 특허는 정부 지원 자금을 계속 이용한다는 가정하에는 필수다. 선택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특허를 기준으로 이제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게 이공계 출신 4년제 졸업생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한 명만 있어도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만들 수 있고요. 3명 이상이 되면 이제 연구소로 승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술력을 어필할 수도 있고요. 제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얼마나 좋은 인프라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뭐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다 기술력에 포함이 되고 IT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이나 수익 모델이 조금 뛰어나다면 이것도 다 IP화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챙겨 두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 구성은 다 아시다시피 고학력이랑 이제 기술 경력자가 좋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사실 이런 경력이 없어도 실력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지원 사업은 결국 서류로밖에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마 심사위원들이라도 이런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면하지 않고 이 스펙만 본다면. 그래서 교수 박사나 기술 경력자나 이런 인력으로 구성하는 게 좋고
만약에 다 안 된다면 최소한 외부 인프라가 우린 이렇게 뛰어나요 라고 어필하는 게 마지막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대표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국가 인증이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업 인증인데 이 기업 인증을 왜 만들었냐면 국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인정해 줄게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이런 인증이 있으면 우대해 줄 수밖에 없어요. 논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업 인증은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 그러면 어떤 걸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냐? 정부는 예를 들어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만약에 직원 중에 한 명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IP까지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너무 잘했다 하면서 상여금을 준 겁니다. 이제 그 이력이 있으면 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속내는 뭐냐면 너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좀 그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봐. 그러면 인증을 주고 가점 혜택도 줄게.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인증들이 이제 기본적인 로드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술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이 있는데 만약에 조달 제품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인증들도 꼭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 품질 인증도 뭐 ISO, 뭐 SPPM, KC 인증 많은데 어필할 수 있는 것 여기서 꼭 가점이 아니더라도 정량적으로 기술력이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품질 인증을 받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산업표준 인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햇섭 같은 경우에 식품기업을 하는데 햇섭이 없다? 그럼 아예 제조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운영 자체를 위해서라도 꼭 받아야 되는 표준 인증은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네 가지는 꼭 머릿속에 키워드를 잡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아이템이 정부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예제를 좀 뽑아왔는데 이제 첫 번째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어려운 것 같죠? 이 사람들. 그리고 ESG, 특히 그 중에도 친환경, 그리고 지역 기반. 너무 인프라가 수도권에 좋으니까 계속 창업가들이 서울, 경기 쪽으로 몰려요. 그래서 지역으로 좀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면 우대해줄게. 그리고 국산화. 일본 소부장 사건 아시죠? 그 이후로 더 강화된 게 국산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미세먼지, 현황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걸 우선으로 일단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내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예제까지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우리는 B2B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우스를 파는데 IT 기기 관련된 인플루언서한테 이걸 보내서 협찬 광고를 하고 싶은 거죠. 그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건데 이대로 하면 정부가 이 사람들을 왜 뽑아야 될까 약간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추가해 준다.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이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인플루언서 매칭 플랫폼이다 라고 약간 프레임을 씌워주는 거죠. 제가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도 타겟이었죠. 근데 그 타겟을 좀 더 프레임을 씌워서 강조한 것 뿐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것도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 얘는 만약에 마라토너들을 위한 원터치 텀블러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텀블러가 있다. 근데 돈을 좀 더 써서 우리는 친환경을 쓸게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할게요. 라고 어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기반 같은 경우는 못난이 농산물 많이 아시죠? 이제 먹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따는 과정에서 조금 흠집이 나서 상품성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밀키트 사업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내가 속한 지역의 농가에서 선별적으로 내가 구매를 해서 그 밀키트를 만들겠다 해서 지역 농가 소득 등재 키워드를 추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모가 덜 일어나는 튼튼한 타이어를 만든다면 마모를 최소화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어요 라고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국내에서 생산할 거라면 우린 국산이에요 이렇게 한 번 더 어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에서 프레임을 씌워주는 것도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 40분 동안 앞의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첫 번째는 나 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 없는 것 같다. 다음에는 이거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두 분들한테 다 드리고 싶은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침이 안 도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은 취약계층이나 본인들이 성장시키고 싶은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통적으로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사업화 자금에 좀 집중을 하자.
그다음에 본인 사업 내용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프레임을 씌워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전략입니다. 그리고 군침이 싹 도시는 분들이 좀 위험한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만약에 중복 지원을 받으실 거라면 연평균 2개, 많아도 3개, 3개도 솔직히 많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거고 혈세가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 굉장히 빡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 지원 헌터가 되냐 마냐의 경계선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2개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마중물이고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로 심사위원이 아닌 소비자한테 인정받자라는 메시지를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